부모 자식 간의 이제 차용증, 부모 자식 간의 금전적인 거래에 관해서 생기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안녕하세요. 검단 럭스부동산의 김 사장이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이 이제 2023년 설날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 아마 설날 연휴 동안 가족분들이랑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전혀 궁금하지 않은 쓸데기 없는 그 결혼 얘기부터 뭐 너 자식은 안 갖냐 뭐 이런 전혀 부질없는 얘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제분들한테 야, 요즘에 집값도 많이 내려갔고 했으니까 너도 집을 이번 기회에 한번 사보는 건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뭐 집이 뭐 요즘에 뭐 저렴했다고는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쉽게 살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빌려줄 테니까 집을 한번 사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부모 자식 간의 이제 차용증, 부모 자식 간의 금전적인 거래에 관해서 생기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해요. 네, 그럼 본론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 저는 지금 뭐 따르는 것도 많지만 금액이 좀 큰 거, 특히 부동산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선 얘기에 앞서서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일 뿐이고요. 세무사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제가 뭐 세무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제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정확한 얘기는 우리 그 세무사님들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세무사님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우선 우리 세법에는요, 인정이자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적정이자율이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그 퍼센트가 4.6%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빌렸다 치더라도 4.6%의 만큼은 이자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자식은 부모한테 연 이자 4.6%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 4.6%에 관련된 건데, 또 너무 그렇게만 하면 너무 조금 삭막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정서를 조금 뭐 고려를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4.6%를 곱한 연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부모 자식, 만약에 자식이 부모한테 1억을 빌렸다고 해봐요. 1억을 빌렸어요. 만약에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 차용증, 그 차용증서라고 하잖아요. 금전소비재차 계약서에 그 뭐 빌리는 금액 1억, 그 다음에 뭐 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1억에 대해서 원금 상환하는 조건으로 뭐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에 대한 이자가 아무리 무이자라고 하지만 4.6%잖아요. 그러면 1년의 이자가 4.6%니까 460만 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년에 이런 식으로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다음이나 포탈을 쳤었을 때, 검색을 했었을 때 부모 자식 간 뭐 이런 뭐 차용 금액을 쳤었을 때는 2억 1,700 뭐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연이자가 4.6%니까 반대로 거꾸로 역산을 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4.6%를 나누게 되면 금액이 2억 1,700 뭐 뒷자리 뭐 39만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2억 1,700만 원 정도를 금액을 빌리게 되면 무이자로 했어도 증여를 안 보아요, 우리 세법에는. 왜냐면
2억 1,739만 얼마로 빌리게 됐었을 때 연이자 4.6% 세법에서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하면 999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안 되게 돼요.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 1,700 뭐 얼마 금액을 빌리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징역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조금 그런 특징 아니면 좀 그런 특정화돼서 금액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럼 쿨하게 그러면 나는 자식이 돈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치고 2억 1,700만 원을 보다 더 빌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를 그냥 시원하게 우리 부모님한테 빌리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안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4.6%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한테 그 3억을 빌렸다고 해봐요. 3억을 빌렸는데 이제 금전소비자차 계약서에 제가 아까 2억 1,700 얼마까지는 이자를 낸다는 그런 걸 없어도 쉽게 말해서 무이자로 해도 1,000만 원이 1년에 안 되기 때문에 징역을 안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자를 한 1.5%로 내가 매달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원래는 공짜로 했었을 때는 4.6이잖아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1.5가 아니라 1.6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차이 나는 게 3%잖아요. 왜냐면 4.6%를 이제 세법에서 인정을 딱 명시해 놨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매월 1.6%로 한다고 하면 그 차이가 3%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4.6%라고 했는데 왜 지금 3%냐? 아까는 무이자로 했기 때문에 4.6%에서 뺄 게 없죠. 그래서 4.6%를 다 고려를 한 거고 지금은 4.6%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매월 1.6%를 이제 이자로 주기 때문에 차이가 3%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으로 빌렸을 때 3%면 1년 이자가 900만 원이죠. 역시 징역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징역을 보는지 안 보는지 측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왜냐면 저희 부동산 사무실을 많이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관련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랑 거래하고 계시는 우리 그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연결을 시켜드리는데 제가 이제 상담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상담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내용까지는 제가 알려는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가 없냐? 있죠.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 징여가 10년 동안 합산해서 5천만 원까지잖아요. 5천만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 상식. 부모 자식 간에는 5천, 배우자끼리는 6억. 이거는 전 국민이 아닌 상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세무서에서도 나중에 이제 소명하라고 할 때 봐요. 뭘 보냐면 실제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3억을 빌린다고 해볼게요. 이자 뭐 1.6%로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명시를 꼭 하셔야 돼요. 이자는 매월 1.6%,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은 제가 이 상환 기간은 뭐 특정하게 뭐 몇 년을 뭐 넘으면 안 된다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으로는 뭐 너무 길면 안 되겠죠. 너무 길다는 얘기는 안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나중에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좀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셨을 때 지금은 징여의 문제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상속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길게 잡진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1.6%라고 하면 1.6%를 반드시 줘야 돼요. 이게 그 통장 거래로. 왜냐면 이게 말로만 1.6%인데 실제로 돈 오고 간 게 아니게 되면 1년에 혜택 보는 이자가 1,000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그럼 징여예요. 통째로 징여입니다. 통째로 징여. 통째로 징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징여세가 너무 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징여세 계산을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세게 돼요. 하기 때문에 조금 정해진 날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용증 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조금 디테일하게 적으시고 이왕이면
뭐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부모한테 차용증을 써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이렇게 조금 공식화된 문서로 남겨놓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실제로 줬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딱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자를 지급하는 자 있잖아요. 이자를 지급하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 부모한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자는 원천징수라는 게 발생이 돼요.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뭐 예금 통장에 뭐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있어도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받을 때 자세히 보시면 은행에서 정한 예금 금리 이자를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떼거든요. 얼마 부분을. 그게 이제 원천징수 한다는 건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만약에 아까 말했던 1.6%에 대한 이자를 자식이 부모한테 준다고 하면 그 부모님은 1.6%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한테 매월 이자를 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원천징수세율은 14%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소득세는 25%가 맞나요? 제가 지금 저도 정확하게 가물가물한데, 예를 들어서 25%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2.5%를 띄면 27.5%인데 그 정도 부분을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가 1,000원이라고 하면 275원만큼은 띄고 나머지 부분만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고요. 그 띈 돈은 다음 달 그 10일인가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냐면 이자를 지급하는 우리 아들이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 그 이자 소득을 받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지금 이런 얘기까지는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원래 이자랑 배당, 이자 소득이나 우리가 뭐 내가 그 상장자 주식을 샀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자하고 배당을 합산을 했었을 때 지금은 정말 과거에는 4천만 원이었고 얼마 전에는 2천만 원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이 합산을 하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이자소득 받은 거가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신고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쉽게, 지금 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거를 세무 전문가인 저희 그 세무사님들 통하지 않고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들한테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꼭 이런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액이. 하기 때문에 꼭 우리 1차적으로 그 세무사님한테 이런 조금 자금이나 증여나 이런 컨설팅을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오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얘기가 조금 어렵거나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지금까지 검단 럭스 부동산의 김 사장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